전략론입니다. 전략. 왜 우리가 전략이 없는가? 어.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은 전략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사람들이 전략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쓰죠. 무언가를 하겠다 그러면요. 그걸 전략이라고 하고요. 회의를 또 길게 하면서 전략회의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같이 일을 하면 전략적 연대라고 부르고요. 무엇이든 간에 가서 전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다고 해서 전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이 많다고 해서 전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란 거는 단순히 내가 어떤 거를 한다 하는 거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이란 거는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제한된 힘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 문장 안에 전략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C 전략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경영학에서는 3C 전략이라고 하는데, 전략이란 것 자체가 누가 있어야 되냐?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요. 내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한정된 자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정의해보자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략은 상대방이 존재하는 현실에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한테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한된 힘을 배열하는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고민할 때 실행이 아니라 전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하는 강의의 스타일은 what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why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how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항상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흔히 이제 목표가 있으면 전략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키우겠다, 선거에서 이기겠다, 조직을 만들겠다, 뭐 제도를 바꾸겠다, 컨텐츠를 성공시키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 저는 뭐 유튜브 10만으로 키우겠다, 뭐 100만을 만들겠다,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 하지만 이것은 전략이 아니죠. 상대방이 없고 방해가 없고 내 결정을 가로막는 힘이 없다면 이거는 전략이 아니고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으면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람을 배치하고 시간을 투입하고 절차를 밟아서 계획대로 성실하게 실행하면 언젠간 다 목표에 달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켜보면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 내가 시장에 들어가면은 경쟁자가 있고요. 내가 협상을 하면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잘 규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조직을 만들면 또 그 기존 조직에서 자기의 또 권한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의제를 던지면 또 그것을 또 왜곡하거나 덮거나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전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표가 있고 상대방이 없다면 실행입니다. 근데 목표가 있고 상대방이 존재한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계획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략은 상대방이 있는 현실 속에서 내 힘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란 것은 무조건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목표와 계획과 전략과 전술이 다르죠. 예. 그래서 같은 말처럼 쓰는 겁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니까. 목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그 결과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실행해서 이게 잘 됐을 때 이러한 모양을 갖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죠. 전략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 구조를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잘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해서 내가 이루는 목표까지 가도록 만드는 게 전략이고요. 전술은 그 것에 대한 개별 행동이고요. 계획은 그렇게 하려는 순서죠. 그래서 전략이 전술을 통제하고 전술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노가다조차도 늘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전략은 이제 선택과 포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포기하는가를 이야기를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막는 상대가 누구며 또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싸워야 되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전략 중에 포기하기가 더 힘듭니다. 다 하려고 하는 게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어떤 걸 버려야 되는지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전략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규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는 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실행이 그냥 뚜벅뚜벅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병목이 되는 겁니다. 내 목표가 상대방의 병목도 되고 상대방의 목표가 내 병목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뭐랄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규정을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중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건데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것 중에 적이 있습니다. 적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이루면 그 사람한테는 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저 사람한테는 해가 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무슨 뭐도 있냐면 선거 같은 경우에 국민의 힘이 이기면 민주당은 그것을 못 차지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표를 적극적으로 막는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 힘에게는 구체적인 적은 누구예요? 민주당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상 대상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상대인 거죠. 그러면 선거 때까지는 이게 이런 겁니다. 선거 때까지는 A라는 후보랑 B라는 후보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A당과 B당은 적이 되는 당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규정이 바뀌어야 되죠. 상대방의 당을 뭘로 봐야 돼요? 협상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익을 가져갈 테니 이 이익을 좀 너네도 동의해달라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경쟁자는 뭐냐면은요. 경쟁자는 같은 사람들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가 70%는 A라는 회사를 선택을 하고 30%는 B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A라는 회사는 그 70%의 이익을 가져가고 B라는 회사는 30%의 이익을 가져가죠. 그럼 B라는 회사가 좀 더 이렇게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이 70%에 갖고 있는 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좀씩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선거랑은 다른 것은 선거는 51대 49면은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경쟁자 같은 경우는 점유율만큼 자기네가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거에서 경쟁자가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선거가 적을 규정하는 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정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잠정동맹은 뭐예요? 일정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상대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가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 이상이 돼서 여기서부터 나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정청래는 잠정동맹을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빠들과 윤어게인들과 한빠와 장동혁은 이 잠정동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이 잠정동맹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자기의 역량을 허투른 데다 쏟으면서 우파가 괴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경쟁자를 적으로 보면 소모전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의 내부에서의 경쟁은 필요하죠. 내부에서 당대표가 되고 내부에서 원내대표가 되고 내부에서 어떤 경선해가지고 후보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경쟁자입니다. 근데 경쟁자를 적으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소모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환길 씨를 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내부에 있는 경쟁자들을 다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엔추파도스라는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 적으로 만든 결과 어떻게 됐냐면 우파가 지금 다 소모됐습니다. 우파는 더 이상 뭐를 해가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서로 물어뜯다가 다 지금 자멸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협상 대상을 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했어야 돼요. 이번 선거에서.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적으로 본 겁니다. 누구를?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뭘 안 했어요? 협상을 안 한 겁니다. 협상을 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협상을 해서 유의미한 지역 하나라도 갖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자작극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정당이 자기의 캐파를 넘어서서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적을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해요? 적의 민주당의 그 정책을 갖고 오는 겁니다. 경쟁자면은 정책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경쟁자면은
A 회사에서 쓰는 마케팅을 B 회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하는 겁니까? 자기네 사상을 못 지키는 거죠. 그리고 잠깐의 동맹을 잠깐의 동맹을 친구로 보는 겁니다. 친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신을 때리는 거. 자, 봅시다. 어떤 거냐? 윤석열이 영원한 우파입니까? 한동훈이 영원한 우파예요? 그거의 우파는 망한 겁니다. 대통령 잠깐 시키려고 데리고 온 인물이란 말이에요. 응? 법무부 잠깐 시킨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한번 봤더니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주고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게 동맹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하고 갈 곳이 우리는 7부 능선인 줄 알았더니 이 친구하고 갈 곳이 8부 능선이었네. 그러면 8부 능선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7부 능선인 줄 알았더니 한 5부 능선이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끌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메시아로 놓고 영원한 구원자로 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머저리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와서 배워야 될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신의 위치에 올려다 놓고 지금 계속 나오는 한심한 게 뭡니까? 이제야 윤석열을 깨닫습니다. 막 부정선거 하면서 여기까지 보셨습니까? 이런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생각나는 것만 정리를 했는데 이건 뭐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오판은 뭐냐? 상대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잘못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대하는 게 틀린 거죠. 자, 의료 행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단입니다. 진단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잘못된 처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단 가지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니까 지금 모든 제도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정해놨잖아요. 규정을 하면은 그 상대방은 적이면 적으로서 나를 대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적이다라고 제대로 규정을 한다면 나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다음 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수싸움이라고 하는 게 수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를 두는 겁니다. 내가 동지로 두면요. 동지에 관한 수를 두는 겁니다. 저 사람을 적으로 두면 적에 관한 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 적으로서의 예상되는 반응이나 상대방으로서 예상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로서 예상되는 반응, 적으로서 예상되는 반응, 아니면 동지로서 예상되는 반응, 아니면은 연맹으로서 예상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정면 대응을 하면은 그 명분을 상실시키는 또 대응을 하면 되고요. 또 침묵을 하면은 그 의제를 상실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되고, 우회를 한다 그러면은 우회했을 때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전략은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에 대한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 국정조사를 보면서 상대방의 대응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못하고 그냥 분통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전략이라면 전 그건 전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원은 늘 부족하죠. 자원은 늘 부족합니다. 자원이 어떻게 남아날 수 있습니까? 자원이 남으면 전략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이 풍족하면 전략이 필요 없죠. 그래서 사람도 맨날 부족하고 돈도 맨날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대중의 관심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벌써 지금 올림픽 공원 가보시면 완전히 그냥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체계가 없어지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직도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요. 다시 조직하기 너무 힘들고요. 명분도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란 게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략적으로 모든 것에 대응을 합니다. 모든 싸움에 대응을 하죠. 모든 댓글에 반응하고 모든 비판자에게 답하고 모든 사건에 입장을 내고 모든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전략이 아니고 분산입니다. 작은 힘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큰 힘도 10곳으로 나누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명분, 관심, 권위, 사람, 돈, 시간, 신뢰, 정보. 이것 중에 어떤 힘 하나를 가지고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해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정하고 자원이 어떤 게 부족한지 객관화만 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웬간한 걸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 정의, 상대를 규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구조를 진단하고 KPI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승리한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제일 멍청한 게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면 된다고 하는 놈들이 제일 인 거고 지금 유튜버들이 뭐 100만 당원 모집 이런 머저리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당이 바뀝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의 조건이라는 거,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제 생각은 당이 존재하려면 결국에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150석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냐면 적어도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에게 당의 KPI를 만들려고 하면은 150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150석을 만드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전장은 어디냐 그랬을 때 저는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에 집중하고 타이밍을 잡고 조직하고 연합하고 그다음 배출하고 그다음에 뭐가 틀리면 하고 뭐가 맞으면 안 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전략을 수정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경험이 축적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불만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런 게 싫고 이런 게 무능하고 이런 게 화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디에 해야 되냐면 제도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을 해서 이들의 불만과 이들의 감정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 전략이란 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청와대 쳐들어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위원이 연설을 하면서 청와대를 쳐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비난을 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시끄러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실 7동이 중요한 거냐? 중요하죠. 근데 가장 시끄럽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왜 모여야 되고 올림픽공원에 왜 모여야 됩니까?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를 물어가지고 이 결정을 하게 된 사람이 누가예요? 누구가 되는 거야?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방어를 한다면은 그 다음이 국감이 되는 겁니다. 아니, 특검이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로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는데 저 새끼들이 거부해가지고 이게 안 된 거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가 되냐면 특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해야 됩니다라는 명분을 사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결정권입니다. 요번에 충중과 거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 이의 제기를 했죠. 이의 제기하면서 뭐 했습니까? 비용 처리는 내가 다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민경욱이가 못한 게 뭐예요? 그 비용 처리할 때 도망갔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들 그건 몰라. 무조건 선관위가 안 받아줬다고만 얘기한다고. 비용 처리에 대해서 이 비용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물었고 그 책임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슈퍼챗도 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들을 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과 승리의 조건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수 재건이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보수 재건의 목적은 뭡니까? 보수를 재건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보수가 재건됐다라는 그 승리 조건을 뭘로 잡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 느끼잖아. 입법이 이렇게 독재로 가니까 대통령도 병신이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총선이구나. 총선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총선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를 지금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국회의원 150명이 낼 수 있냐 이거지. 국회의원 150명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적어도 180명 정도의 200명 정도의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서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거기서 한 25%의 이 탈락을 하더라도 150명을 잡겠다. 이 정도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은 되게 웃긴 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장동혁하고 김민수만 보이고 있어요. 장동혁, 김민수밖에 안 보여요. 가끔씩 이제 뭐 주진우나 김은혜나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들의 개인 역량이지 정당에서 보여주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장을 선택을 하라고 어디를 선택을 할 거냐 그랬을 때 저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인원이 보좌관, 비서, 뭐 인턴까지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한 명 밑에서 몇 명의 저기가 생기냐면은 10명의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전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기대를 안 해요. 저도 이 다음 총선 기대가 됩니까? 이 오합지졸 국민의힘 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나와 있는 놈들조차도 인재가 아닌데 얘네들이 세팅되어 있는 인재가 얼마나 될 줄 알고 합니까? 장동혁파에 있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한 100명 정도 나옵니까? 우리가 장동혁 밑에서 장동혁 사람으로 느껴지는 한 50명은 됩니까? 한 10명은 됩니까? 한동훈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세어봐도 10명은 됩니까?
기껏해야 뭐 한지야, 배현진, 뭐 김예지, 뭐 안상훈, 뭐 몇 명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질 자체가 야, 이게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승리의 조건을 정리를 했으면 이제 어디서 싸울 것인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할 건지, 언론을 통해서 할 건지, 법원을 통해서 할 건지, 선거를 통해서 할 건지, 정당을 통해서 할 건지, 지역을 통해서 할 건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가는 뭘 해야 되냐면 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싸울 건지를 보고 내복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전면전을 할 건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튜버는 자기가 원하는 거에서만 하려고 하고 언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략가가 없으니까 뭐 하냐면은 레거시 언론들은 자기 언론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한동훈 쪽을 밀면은 좋을 것 같고 유튜버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부정선거 갖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로 못 뭉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뭉치고 뭐만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잘 싸우는 곳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대로변을 빨리 지나가야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산골짜기를 험하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보수 재건 맨날 얘기해요. 보수 재건. 뭐가 보수 재건이야? 보수를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의 정당의 보수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출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뭘 해야 돼요? 처음부터 보수가 무엇인지 아는 놈들을 정계로 보내야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수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도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원희룡도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한동훈도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동혁은 보수냐고 했을 때 장동혁이 보수입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을 못 견디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와가지고 제가 윤어게인이 아니니까 한빠냐? 아니에요. 윤어게인도 아니고 한빠도 아니면은 그럼 뭐냐? 그럼 너는 이재명빠냐? 아니라니까. 나같이 이재명과 정청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왕돈이님 말씀대로 보수 재건이 아니고 보스 재건을 하는 거예요. 보스 재건. 내가 보스가 돼야 되는 보스 재건을 하려는 거고 보수 재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보스가 안 되더라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서 보스를 하든 보수를 하든 재건을 하든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우리가 시민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물어봐야 돼요. 너희들의 보수는 뭐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보수는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예요. 그러니까 좌파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보수 중에 너가 생각하는 보수가 뭔지를 이야기하라고 해서 보수를 재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장을 만든 다음에 상대방을 경쟁자인지 협상하는 사람인지 고립을 시켜야 되는지 설득을 해야 되는지 우회를 해야 되는지 연합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응?
내가 밥을 먹는데 좌파 새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면 충돌을 피해야 되죠. 얘 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판단을 바꾸게 설득을 하는 거고. 얘 부정선거론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고립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시고 그렇게 다루는 방식도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경쟁자처럼 하고 협상가처럼 하고 고립도 시키고 어? 사람을 조직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잘나도 저 혼자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주면 권한도 주고 책임을 주면 보상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의 결과를 만들고 그 공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눠 먹는 겁니다. 사실. 자, 모든 전술들은 전략 아래에 있어야 돼요. 방송을 하든 집회를 하든 성명을 내든 협상을 하든 선거를 하고 홍보를 하든 뭘 해야 되냐면 전략 밑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남냐? 자산이 남는 거죠. 그냥 전략 없이 그냥 막 에너지 쏟으면요. 조직도 없고요. 의제도 없고 제도도 없고 인재도 없고 신뢰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 있는 집단은 어떻게 돼요? 행동이 끝나고 나면 더 강해지고요. 전략이 없는 집단은 어떻게 돼요? 하고 나면은 에너지 소진해서 다 죽습니다. 이번에 올공 보십시오. 올공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어. 올공 끝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람들 그냥 다 피폐해져 가지고 지쳐 가지고 다시는 안 보인다라는 얘기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략가는요 사건에 반응하면 안 돼요. 부정선거론자들이 전략이 없다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사건에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사건마다 반응합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사건마다 가는. 맞아요. 밑바닥 전략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소모되면 안 됩니다. 그 행동 하나가 그 다음을 위해서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비난하는 게 그거예요. 부정선거론자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밝혀진 모든 팩트들은 부정선거론자들이 만든 팩트가 아니라 그냥 밝혀진 겁니다. 저는요, 이재명이 개헌하기 위해서 일부러 투표용지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해됩니까? 오빠의 전술은 전과 술이에요. 네, 마무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사건에 반응하지 말고 판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축적이 되고 우리가 자그마한 승리도 자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키우는 방법 딱 하나예요. 성공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 욕심 있고 추구하는 게 결국에는 욕심이 목표고요. 추구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러면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